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이 저게 작았을 때는 이게 뭐 10배, 100배, 1000배씩 이렇게 성장을 한다 해도 넉넉한 지구가 이거를 다 품어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제 감당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씩 성장을 합니다. 23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돼요. 우리가 그만큼 더 이 지구를 파괴했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내달린다면. 인간이 이제 만든 세상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커졌어요. 뭐 콘크리트, 뭐 골재, 금속 뭐 이러한 것들. 아마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이제 뒤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살았던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인류 자체도 이제 지질하게 이런 시대 구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고 그거는 바로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지질의 시대가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지질의 시대가 구별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류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압박을 받는데 커다랗게 4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제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78억 명이 모두가 다 지구를 지금 박살내는 건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사람 20%가 전체 자원의 80%를 사용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2%를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인구 증가도 문제지만 이 안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파괴 속에서 기후가 변화가 되고 생태계가 이제 붕괴가 일어난다. 바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뭐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폭염, 뭐 홍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충격들이 이제 일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세상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압박에 의해 갖고 바로 이것이 인류세를 지금 대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뿐이다. 점점 더 그리 되어가 결국에는 충격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복원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스프링을 볼펜 심 앞에 있는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복원력이죠. 그런데 확 당겨버리면 띠용 하고 이제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그건 복원력을 상실을 한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미세먼지 문제인데 미세먼지는 한번 공기 중에 배출된 다음에 제일 오래 가는 게 한 5일이에요. 5일 이내에 뭐 햇빛하고 반응해서 자연적으로 싸그리 다 없어집니다. 뭐 내일이라도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정상으로 확 돌아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원력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석유, 석탄, 뭐 이런 화석연료 이제 태워서 온실가스 농도를 늘렸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은 이 식물하고 그 다음에 해양에서 절반 정도를 흡수를 해줍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온실가스는 그냥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누적이 된다? 그만큼 더 기후 위기가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우리 이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점점 상실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복싱 경기에서 똑같은 충격이 펀치를 갖다가 뭐 1회전, 2회전에 맞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버텨내요. 그런데 한 10회전쯤 가갖고 1회전 때 맞았던 그 충격이 와도 그냥 KO가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온실가스가 계속 이제 누적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후 위기가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서 농업이 가능했던 이러한 기후 조건이 점차 무너져 갖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체온이 우리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아니에요. 바로 지구의 상태도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 많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게 되고 가뭄이 들게 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빙하를 녹이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 연안에 있는 대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그다음에 해안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농토들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돼버리는 것이고 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만큼 바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탄산 성분이 돼서 해양을 산성화시켜요. 해양이 산성화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양 생태계가 붕괴가 되니까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그만큼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볼 때 체온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지만 우리가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MRI도 봐야 되고 뭐 CT도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기후 변화도 굉장히 이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지구 한계입니다. 기후 변화, 뭐 생물 다양성 뭐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요인을 이제 찾아냈고요. 저 녹색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굉장히 고위험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이 되는 경우가 고위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후 변화는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350 ppm이다. 라고 하는 이건 뭘 의미를 하냐? ppm은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350개가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저 350개가 넘으면 이제 불확실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5,500만 년 전부터 해서 농도가 쫙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적으로요. 그러다가 350개가 되었을 때, 350 ppm이 되었을 때 북극 쪽에 빙하가 처음 생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350 ppm 이하에서 이 빙하가 안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410개까지 지금 높여놓은,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그런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당시 대멸종 때에 거의 임박하는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이제 생명이 마구마구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생태계로부터 우리가 먹거리를 얻는데 그만큼 우리의 이제 먹거리나 이러한 조건들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의 변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경작지라든가 도시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숲을 지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양이 이제 산성화되고 있는데 이 해양 산성화는 무엇을 갖고 따지면 탄산염 이온을 갖고 따져요. 이 탄산염 이온이 플랑크톤이 껍데기를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산호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 84%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곧 저것이 불확실 영역으로 들어가고 고위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물질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나 뭐 나노물질이나 뭐 방사능 뭐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저 부분은 아직 과학자들이 정량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산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물 다양성하고 바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이고 인간한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지구의 이제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물의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질소, 인내 그런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농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라고 위험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 온실가스도
그 농작 기계를 사용하고 뭐 비료 뿌리고 운송, 저장, 보관, 뭐 아보카도를 저 남미에서 엄청나게 아무튼 화석 연료를 태워가면서 태평양을 건너갖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우리가 이 먹거리 이 분야는 엄청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원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구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모든 규모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이제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바로 이제 식량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78억 명이 현재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매년 한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지금까지는 녹색혁명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걸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8억의 인구가 2050년이 되게 되면 약 한 100억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아까 경제 성장률이 매년 3%씩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끼니만 해결하는 거 갖고 만족을 못 하죠. 대한민국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너 밥 먹었냐가 그게 인사가 되고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참 그거는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 세 끼 먹었다고 너 참 풍요롭구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5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식량이 60%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 2050년도가 되게 되면 뭐 옥수수는 24%가 줄고 밀은 3%가 줄고 쌀은 11%가 줄어드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는 왕창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옆에 이제 칼라로 표시된 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식량이 똑같이 같이 줄어든다면 어느 지역 상관없이 그러면은 좀 그나마 좀 날 텐데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추운 지역이 따뜻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농사가 더 잘 되겠죠. 거기서는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자급자족을 합니다. 유럽은 앞으로 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북유럽은 자급자족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죠. 그 지역은 더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누런색으로 표시된 영역들, 저기는 이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영역들인데 저기는 이미 지금도 식량이 모자라는 지역들은 더욱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마태 효과라는 게 있죠.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될 것이고 못 가진 자는 더욱더 못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태 효과가 극단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저렇게 과잉과 결핍이 극단화가 되었을 때 이 전 세계가 얼마나 이제 불안정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일어났던 일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제 그 유엔 식량 기구에서 매월 그 식량 가격 지수를 갖다가 산출을 해요.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곡물 가격이 2배가 돼버렸습니다. 저기서 빨간 줄 한 줄 한 줄로 표시된 거는 뭘 의미를 하냐?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다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식량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됐다? 갑자기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으면 그 뭐 움킨 배를 움켜쥐고 그냥 가만히 있냐? 그렇게 안 하죠. 뛰어나가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데모가 일어났던 걸 의미를 해요.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1% 모자라게 생산하면 폭등을 하잖아요.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데모가 쫙 이렇게 일어나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나가서 저랬을까 하는 비참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10년도에 또 일어났어요. 어디서 시작을 했냐?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밀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그 해에는 수출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몇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60~70%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난 데모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가뭄에 의해 갖고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이런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거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시리아는 2007년도부터 좀 가뭄이 좀 들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밀가루 가격이 60~70%가 빡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시리아 내전으로 들어가고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는 것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보다 더 나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린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막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다가 이걸 다루게 되는 것이고 당시 이 시리아 난민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했죠. 세계적인 여론도 너무 안 됐다는 여론도 있어.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몇만 명씩 각 나라가 좀 맡아주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나왔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 난민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유럽 연합을 떠나서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의 내전이 되었고 다시 이게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이 나지가 않고 있어요. 시리아 난민이 한 40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약 1억 명 정도의 난민의 잠재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도 이상이 되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었을 때 이 국제사회는 얼마나 불안정한 이러한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